네, 지금부터 2022 은퇴전략 포럼 마지막 순서인 연금개혁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가 공감했던 공약이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 경제 분야의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심도 깊은 토론이 이번 특별 세션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기조 강연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철수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지난 대선에 참여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인구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1차 대선 TV 토론에서 모든 후보로부터 연금개혁을 누가 당선되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팔을 이렇게 뒤틀린 감은 있지만 어쨌든 모두 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모두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복지부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리고 또 사실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더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바꾼다,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다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개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또 힘든 다른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건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대신에 또 뭔가 다른 어떤 그 베너핏 내지는 명분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들과 덧붙여서 요즘 가장 최근에 이제 OECD에서 권고안까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2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과정들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연금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틈틈이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조금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또 양해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공론화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한다 이렇게 그냥 어수하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개혁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지 하고
바로 방법론을 던지면서 실패하는 걸 이번에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받는 겁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우선은 형성을 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정부가 따르는, 즉 정부가 안을 만들고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연금 개혁에서는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직역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을 전부 손볼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들을 보면 국민연금 개혁만 한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무원 연금만 이렇게 개혁한 정부도 있었고, 각자 다릅니다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개혁도 하지 않기 때문에 허송 세월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거의 여유가 없다, 국민연금만 다루기에는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4대 공적 연금을 다 다루는 개혁을 해야만 되는 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보면은 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숫자는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이 깎이는 것을 원치를 않고, 젊은이들은 40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당장 일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참 놀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실 이 여론조사 사상 처음으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이제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앞에서도 이야기해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선은 그 4대 공적연금 중에 국민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즉 1990년생이 평생 연금을 연금을 내더라도 결국 자기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국가에서는 더 이상 비축한 돈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올려서 세금에서 결국은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누적 적자가, 사실은 제가 처음 사실 계기가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100년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 후에 자손들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매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게 있을 줄 알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받았던 것이 지난 20대 국회가 끝날 때 2020년에 이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100년 추계까지는 없고 2088년 추계까지는 있다면서 내놓은 것이 결국은 2088년, 그러니까 그때 2020년에 받았으니까 68년 후에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경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직접 자료에 나온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꼭 수건 돌리기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그냥 그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연금개혁하지 않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수건 돌리기 식으로 계속 그냥 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비극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에 모든 개혁을 다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마다 조금씩 계속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상황을 계속 호전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사실은 저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국민연금 수령 평균액이 지금 거의 여기 있군요. 57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적정한 월 생활비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그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액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결국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형편이 좋은 분들, 그러니까 소득 1분위에 있는 분들은 가입률도 거의 100%고 가입 기간도 거의 40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형편이 나쁜 분들, 10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입률도 10몇 %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가입 기간도 10몇 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즉 이대로 간다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이 일을 내면 평균적으로 국가에서 1.4를 돌려주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그 혜택이 대부분 간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금 제도 자체를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복지제도가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저는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을 전반기, 하반기 다 해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 빈부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설계가 저는 좀 잘못됐다. 즉 무슨 뜻이냐면 그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들을 고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사각지대를 가능하면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좀 더 국민연금의 수준을 공무원 연금 수준 정도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내게 한다, 이런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형편 좋은 분들이 지금보다도 혜택을 더 보게 되고 빈부격차는 더 악화되는 거니까 복지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 국민연금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것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적자들이 사학연금 빼놓고는 전부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이고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죠. 뭐 저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다른 연금들은 모두 다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는데 군인연금은 퇴직하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 중반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저렇게 적자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40세, 40 중반에 은퇴한 군인이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때 연금을 안 준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마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그 개혁들이 필요하다. 특성을 고려한 그런 개혁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도 벌써 지금 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들이 지금 소요되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둘만 합해도 지금 현재 세금으로 메우는 적자 폭이 지금 2022년부터 갑자기 늘어나서 2025년이 되면 이 정도로 거의 한 8조 원에 달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지금이 이 부분들을 점차 처음부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차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으면 국민들은 자기는 제대로 연금을 받기가 힘든데 공무원분들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될 겁니다.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건 양쪽 다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서 이런 큰 차이들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걸 하면 사실은 사회적 갈등 비용도 더 들고 국가도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사학연금도 뭐 형편은 좋지가 않아서 그 국민연금보다는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고갈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49년 고갈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인구 추세들도 보면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그 다음을 보시면 사실 이 보면 여기 15세에서 66세가 여기 아래에 있는 0에서 14세와 65세 이상을 먹여 살리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960년대에는 이렇게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 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2070년, 그러니까 50년 후가 되면 이제 역피라미드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15세에서 64세가 여기 양쪽을 먹여 살리기는 거의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전에 연금 개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같으면 문제가 그 합계 출산율이 자꾸 낮아진다는 겁니다. 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위 연령대도 사실 지금 보면 이건 참 놀라운데요. 2020년에 중위 연령이 43.7세인데 2070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62.2세가 되는, 지금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도 뭐 결국은 결론은
이런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1차 대선 TV 토론 때 모두들의 합의들을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들 보면 국민적인 압력 내지는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로 경쟁 상대방이어서 한 사람이 제안하면 절대로 그거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국정과제에다가 넣었습니다. 42번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국정과제에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국정과제가 중요한 이유가 국정과제라는 게 법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인수위원회라는 게 그냥 그대로 리포트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정과제를 인수위에서 만들면 정부가 출범하면 그걸 가지고 각 부처가 나눠서 각 국정과제에 대해서 세부 실행 계획과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100일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의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42번으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꾸준히 저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여러 가지 토론회들을 통해 가지고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이제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구나. 처음에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감대 형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좋은 모델이 영국의 모델 같습니다. 영국에서 100일 동안 전 국민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각 지역에서 1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연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100일 동안 계속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또 내부적으로 그 지역마다 토론회를 하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맞는 그런 형식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공적연금 통합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공적 연금들을 통합한다는 게 기관들 다 통합하고 하면 서로 기관마다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다르고 히스토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나 여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인연금의 또 다른 특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기관은 그대로 둔답니다. 그러니까 연금 운용 기관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그 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각 기관이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해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리고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퇴직을 하면 같은 수준의 이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관들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저항 없이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빼먹었는데 또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한 그런 연금 체제를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 저 9월 19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OECD에서 사실 최신 권고안이 나왔고요. 한국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 중에서 저 나름대로 교훈 얻은 점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OECD에서 우리한테 권고를 한 게 이렇습니다.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4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기준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요즘 국회에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만 기초연금에 대한 겁니다. 이 보통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100% 사람들에게 다 지급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많으면 사실 뭐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는데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공정하지도 사실은 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형편이 아주 안 좋은 분들에게는 60만 원도 지급하고, 형편이 어느 정도 그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나쁜 분들에게 30만 원, 형편이 좋은 분들한테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차등 지급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기초연금을 보편주의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나라입니다. 바로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입니다. 스웨덴도 옛날에는 똑같이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다가 지금은 바꿨습니다. 이렇게 차등 이렇게 선별적인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만 보거나 뭐 국민연금만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전체 연금을 합산을 해서 과연 이 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관점에서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편주의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는 공적연금이 없습니다. 공적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초연금들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OECD 국가들은 다들 보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제대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에게 조금 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는 적게 또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OECD 권고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OECD에서 권고하는 것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60세가 넘어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납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의무 납입 기간과 그 다음에 연금 수급 개시 기간의 사이에 기간이 몇 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납입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분이 이 사이에 못 받는 그런 기간들도 거의 없앨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 생활 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OECD 권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도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한 조금 더 지났네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을 해주신 안철수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고령화, 저출산 등과 맞물려 있는 연금 개혁의 이 심각성, 자료를 보니까 더욱더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개혁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의견이 모이고 모여서 이 안철수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하신 국민 대토론, 대수술까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 세션 이 토론에서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